2026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장,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세상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두 팔로 물건을 옮기고 두 다리로 계단을 오르는 모습에 관람객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80% 가까이 폭등한 겁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 국내 3위까지 치솟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열광했습니다. 현대차가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미래 기술 기업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확히 같은 순간 울산 현대차 공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1월 22일 전국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사합의 없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단 한 대도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 분명히 경고한다. 한쪽에서는 주가 폭등으로 환호하고 한쪽에서는 생존권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로봇을 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로봇 한 대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한쪽은 환호하고 한쪽은 절규하는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00년 전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셨던 그날,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확히 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중국은 어둠 속에서 76초마다 차 한 대를 찍어내는데 한국은 로봇을 들일지 말지 회의 중입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앞에서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로봇 한 대가 만들어낸 거대한 전쟁의 실체를 파헤칩니다. 당신이 노동자라면, 투자자라면, 아니면 이 나라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ES가 끝나고 현대차 주가가 치솟던 그 순간 투자자들이 본 건 뭘까요? 숫자였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은 보통 5배에서 8배입니다. 그런데 로봇 기업이나 AI 기업의 PER은 30배에서 50배까지 올라갑니다. 현대차가 로봇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주가가 몇 배로 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시장은 빠릅니다. 현대차가 더 이상 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피지컬 AI 기업으로 변신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공장 노동자들이 본 건 뭘까요? 자기 자리를 대신할 기계였습니다. 현대차는 2028년까지 아틀라스 3만 대를 양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3만 대입니다. 로봇 3만 대가 공장에 들어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될까요? 노조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밥그릇을 지켜야 하는 절박한 싸움이었던 겁니다. 특히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이미 불안감이 커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30%나 적습니다. 엔진도 없고 변속기도 없고 배기장치도 없습니다. 부품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조립할 게 줄어든다는 뜻이고 필요한 인력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로봇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노조원 숫자가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노조원이 줄면 조합비도 줄고 노조의 협상력도 약해집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조직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현대차가 로봇을 먼저 투입하겠다고 한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메타플랜트입니다. 국내 공장이 아니라 해외 공장에 먼저 넣겠다고 한 겁니다. 노조는 이걸 우회적인 구조조정으로 봤습니다. 해외 공장에 로봇을 넣어서 생산효율을 높이고 그쪽으로 물량을 몰아주면 국내 공장은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이런 시나리오를 우려한 거죠. 실제로 현대차 국내 공장 중 두 곳이 이미 물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한쪽은 미래를 보고 한쪽은 현재를 봤습니다. 한쪽은 기회라 여기고 한쪽은 위협이라 느꼈습니다. 같은 로봇을 두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겁니다. 도대체 이 로봇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틀라스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틀라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사람처럼 두 팔 두 다리로 걷고 뛰고 계단을 오릅니다. 스펙을 보겠습니다. 반절이 56개입니다. 사람보다 많습니다. 50kg짜리 물건에 거뜬히 들어올립니다. 웬만한 성인 남성 수준의 힘이죠. 배터리는 4시간 동안 작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스스로 충전소로 가서 배터리를 갈아 끼웁니다. 사람이 교체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제미나이 A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전 로봇은 부품이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어야만 집을 수 있었습니다. 2mm만 어긋나도 못 집었어요. 지금 로봇은요, 부품이 어디 있든 눈으로 보고 찾아서 집습니다. 기울어져 있어도 뒤집어져 있어도 알아서 판단해서 처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학습 능력입니다. AI 로봇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잘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면 그걸 기억하고 다음에는 안 합니다. 사람도 경험이 쌓이면 숙련공이 되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배웁니다. 그리고 한 로봇이 배운 건 다른 모든 로봇과 공유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공장에서 로봇 한 대가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전 세계 모든 같은 로봇이 그 기술을 바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게 2021년입니다. 인수 금액이 약 1조 원이었어요. 왜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를 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로봇이 자동차를 만드는 시대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직접 보유하려고 한 거죠. 5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드디어 세상에 공개한 겁니다. 막을 수 없다면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 그런데 노조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막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단체 협약이라는 법적 무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로봇이 사람보다 나은 걸까요?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돈은 얼마나 들까요? 아틀라스 로봇 한 대 가격이 약 2억 원입니다. 여기에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1,400만 원 정도 듭니다. 수리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교체 같은 것들을 다 합쳐서요. 합치면 첫 해에 2억 1,400만 원이 드는 거죠. 반면에 인간 노동자 한 명의 연봉은 얼마일까요?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억 원을 훨씬 웃습니다. 여기에 4대 보험, 퇴직금, 복리 후생비를 더하면 한 사람당 연간 비용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장은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24시간 일할 수는 없으니까 3교대를 해야죠. 그러면 한 자리를 채우려면 최소 3명이 필요합니다. 3명의 연간 인건비는 3억 원이 넘습니다. 복리후생비까지 합치면 3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로봇 한 대를 사서 1년 동안 돌리면 얼마가 될까요? 초기 구매비 2억 원에 유지비 1,400만 원을 더하면 2억 1,400만 원입니다. 같은 일을 사람 3명이 하면 얼마가 될까요? 3억 7천만 원입니다. 도입 첫 해부터 이미 1억 5,6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로봇이 더 싼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매년 월급이 오릅니다. 코봉제로 운영되니까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인건비가 올라가죠. 반면 로봇은 초기 구매비가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유지비만 나갑니다. 5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람 3명을 5년 동안 고용하면 18억 5천만 원이 듭니다. 로봇 한 대를 5년 동안 굴리면 초기 비용 2억 원에 유지비 7천만 원을 더해서 약 2억 7천만 원입니다. 5년 동안의 비용 차이가 얼마입니까? 약 16억 원입니다. 로봇 한 대당 16억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차가 로봇 3만 대를 투입한다고 했죠. 단순 계산으로 48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로봇이 사람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건 아니니까 실제 절감액은 이보다 적겠지만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로봇 도입을 거부할 경제적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 계산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로봇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가격을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600만 원에서 4천만 원입니다. 아틀라스가 2억 원인데 테슬라 옵티머스는 3천만 원대를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양산이 본격화되면 로봇 가격이 지금의 10분의 1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볼게요. 예전에 컴퓨터 한 대가 집 한 채 값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노트북 한 대가 100만 원도 안 합니다. 로봇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2억 원짜리가 5년 뒤에는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고 대량 생산이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로봇은 한 번 투자하면 끝이지만 사람은 매년 비용이 발생합니다. 월급은 매년 오릅니다.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니까요. 4대 보험료도 오르고 퇴직금도 쌓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는 고정 비용인 거예요. 반면 로봇은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가격이 내려갑니다. 유지비도 줄어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로봇이 더 유리해지는 구조인 겁니다. 이걸 러닝머신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는데 배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고 조금만 늦춰지면 뒤로 밀려납니다. 지금 노동시장이 딱 그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비용을 줄이려고 점점 더 빠르게 움직이고 노동자들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봉 1억 원이 넘는 숙련공이 3천만 원짜리 로봇과 경쟁해야 합니다. 아무리 노조가 강해도 아무리 단체 협약이 있어도 이 숫자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간 문제입니다. 지금 막아도 5년 뒤, 10년 뒤에는 막을 수 없게 됩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나중에 더 큰 충격이 올 뿐입니다. 숫자는 이미 승부를 결정했습니다. 이게 비용 구조가 말해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지금 어디까지 갔을까요? 중국 베이징에 샤오미 전기차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다크 팩토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불 꺼진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진짜로
불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조명이 필요 없거든요. 로봇은 어둠 속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눈이 아니라 센서로 보니까요. 이 공장에 로봇이 몇 대나 있을까요? 70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700대의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76초마다 전기차 한 대가 완성되어 나옵니다. 1분 16초에 차 한 대입니다. 하루에 1000대가 넘는 차가 생산됩니다. 핵심 공정의 자동화율이 100%입니다. 사람 손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샤오미가 불과 3년 만에 이런 공장을 지었습니다. 애플이 10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결국 포기한 전기차를 샤오미는 3년 만에 해낸 겁니다. 비결이 뭘까요? 처음부터 사람 없이 돌아가는 공장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로봇 중심으로 공정을 짜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양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겁니다. 테슬라는 어떨까요? 일론 머스크는 2026년 말까지 옵티머스 로봇을 5만 대 생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들을 자기네 공장뿐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팔겠다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목표는 뭘까요? 전 세계 공장의 노동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자동차만 파는 게 아니라 로봇도 파는 회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독일 BMW는 이미 미국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해서 시험 운영을 마쳤습니다. 피규어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로봇인데 10개월 동안 3만 대 이상의 차량 생산에 투입됐습니다. 아마존 물류센터에도 로봇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장 곳곳에서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로봇을 들일지 말지 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불을 끄고 로봇을 돌리는데 한국은 불을 켜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도 차이가 결국 가격 경쟁력 차이로 나타납니다. 샤오미가 500만 원에 만드는 차를 현대차가 1000만 원에 만들어야 한다면 과연 세계 시장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역사는 저항한 자가 아니라 적응한 자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만의 특수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72명입니다. 세계 최저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가 한 명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50대 숙련공들이 은퇴하면 그 자리를 채울 젊은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과 KDI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대 초반부터 한국 제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릴 겁니다.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젊은 세대는 제조업을 기피합니다.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3D 업종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배터리를 조립하고 위험한 용접 작업을 할 사람을 구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로봇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노조는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로봇을 쓰는 겁니다. 배체가 아니라 보충인 거죠.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40대 노동자가 60대가 되어 은퇴합니다.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젊은 세대는 없고 있어도 공장에 오지 않습니다. 로봇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현대차만의 특수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체 협약의 거부권입니다. 현대차 단체 협약 41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는 신기술이나 신기계를 도입할 때 계획 수립 단계부터 노조에 통보하고 고용안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심의와 의결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해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노조가 싫다고 하면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매뉴얼 협의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매뉴얼은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작업량을 뜻합니다. 새로운 라인을 만들 때 거기에 몇 명을 배치할지를 노조와 협의해야 합니다. 로봇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 한 대가 사람 여러 명 몫을 하니까 필요 인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노조가 매뉴얼 축소에 동의해야 하는데 동의할 리가 없죠. 노조 입장에서는 이 조항들이 로봇 도입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체 협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로봇을 막겠다는 전략인 거죠. 이게 바로 한국 제조업이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1811년 영국 노티 레드러드라는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방직기를 부쉈어요. 기계가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요. 이게 러다이트 운동의 시작입니다. 노동자들이 공장에 난입해 기계를 파괴했습니다. 수천 명이 참여했고 군대까지 동원돼서 진압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기계는 막지 못했습니다. 산업혁명은 그대로 진행됐고 영국은 세계 최강의 공업국가가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생겼어요. 기계를 만드는 사람, 기계를 수리하는 사람, 기계로 만든 물건을 파는 사람. 이전에는 없던 직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총량은 오히려 늘었어요. 기계를 부순 노동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변화에 적응한 노동자들은 살아남았고 거부한 노동자들은 도태됐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기계 파괴가 정답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도 강력한 노조가 있는 나라입니다. 금속 노조, 메탈이 유명하죠. 그런데 독일 노조는 로봇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협상을 합니다. 기술 도입 과정에 참여해서 노동자의 재교육과 직무 전환을 요구합니다. 로봇이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없으니까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BMW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조와 사전 협의에서 영향받는 노동자들의 재배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로봇은 도입됐고 대규모 해고 없이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조도 살고 회사도 산 거죠.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입니다. 디트로이트는 한때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본거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쇠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원인 중 하나가 뭘까요? 강성 노조와 경직된 노사관계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했던 결과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술을 거부한 자는 사라지고 받아들인 자는 살아남았습니다. 로봇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현대차가 로봇 3만 대를 투입하면 단순 계산으로 48조 원을 절감합니다. 중국은 76초에 차 한 대를 찍어냅니다. 테슬라는 3천만 원짜리 로봇을 연간 100만 대 양산하겠다고 합니다. 이 속도 경쟁에서 한국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해외로 갑니다. 공장이 해외로 가면 일자리도 해외로 갑니다. 로봇을 막으려다가 일자리 전체를 잃는 겁니다. 일자리 하나 지키려다가 회사 전체가 사라지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경영진이 내린 결론이 뭘까요? 국내가 안 되면 해외로 간다입니다. 아틀라스를 먼저 투입하는 곳이 미국 조지아 공장이라고 했죠. 노조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먼저 로봇 공장을 굴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 감소 전략을 씁니다. 일부러 해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년퇴직으로 빠지는 사람의 자리를 신규 채용으로 채우지 않고 로봇으로 대체합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의 밥그릇은 안 건드리겠다. 대신 빈자리가 생기면 로봇으로 채우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거죠. 독일 금속노조는 로봇 도입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협상했습니다. 재교육과 직무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결과는 로봇도 들어오고 대규모 해고도 없었습니다. 노조도 살고 회사도 살았습니다. 반대로 미국 디트로이트는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쇠락한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강성노조가 기득권만 지키려다 산업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로봇 전쟁은 이미 끝났고 이제 남은 질문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입니다. 로봇을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로봇과 공존하는 길은 있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협상으로, 거부가 아니라 준비로 가야 합니다. 200년 전 기계를 부순 노동자들은 결국 역사에서 패배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대차 단체협약 41조를 다시 보겠습니다. 신기술 신기계 도입 시 노조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뉴얼 협의권도 있습니다. 새 라인에 몇 명을 배치할지 노조와 협의해야 합니다. 노조는 이 조항으로 로봇을 막으려 합니다. 거기에 2026년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됩니다. 노조의 파업 범위가 넓어집니다. 로봇 도입도 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청 노조도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노조가 대응해야 할 전선이 무한정 확대되는 겁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법정 무기가 강화됐으니 로봇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은 다릅니다. 돈매가 안 되면 해외로 가면 됩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미국 공장에 먼저 로봇을 투입합니다. 노조 힘이 닿지 않는 곳에서 먼저 로봇 공장을 굴립니다. 그리고 자연 감소 전략을 씁니다. 퇴직자 자리를 신규 채용 대신 로봇으로 채웁니다. 현재 노조원의 일자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규 채용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는 노조원 숫자가 자연스럽게 반토막 납니다. 조합비도 반토막, 협상력도 반토막입니다. 노조가 법적으로 막을수록 회사는 우회로를 찾습니다. 해외 공장 물량을 늘리고 국내 공장 물량을 줄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국내 공장 중 두 곳이 이미 물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으로 물량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결국 노조가 로봇을 막으면 막을수록 국내 공장이 위험해집니다. 로봇이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노조가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로봇을 막으면 공장이 사라지고 로봇을 받아들이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독일 노조가 선택한 건 협상이었습니다. 로봇 도입은 인정하되 노동자 보호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한국 노조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파장이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겠습니다. 국내 일자리의 27%가 AI에 의해 대체 가능합니다. 4개 중 1개꼴이에요. 공장 생산직, 사무보조, 단순 회계, 고객 상담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최근 3년간 청년 일자리가 20만 개 넘게 사라졌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거든요. 왜요? AI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신입사원이 하던 단순 업무들, 자료 정리, 보고서 작성, 데이터 입력 같은 것들을 이제 AI가 합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뽑을 이유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조업, 금융, 유통, 서비스업
모든 산업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AI와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두 종류의 일자리만 남는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봇보다 훨씬 뛰어난 고급 일자리입니다. 창의적인 일, 전략적인 일,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일. 이런 건 로봇이 못해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두 번째는 로봇을 쓰기엔 너무 비효율적인 저임금 일자리입니다. 로봇 한 대 가격이 2억 원인데 사람을 쓰는 게 더 싸면 사람을 씁니다. 아주 단순하고 일시적인 일들이 여기 해당해요. 문제는 그 사이에 있는 중간 일자리입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급여를 받는 일자리요.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중산층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양극화가 심해지는 겁니다. 고소득과 저소득으로 나뉘고 중간이 텅 비는 겁니다. 이게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산층이 무너지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면 경제가 위축됩니다. 경제가 위축되면 일자리가 더 줄어듭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막을 수 없으니 그래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로봇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로봇을 쓰는 기업에게 세금을 걷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겁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노조는 반대해서 협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로봇 도입은 막을 수 없습니다. 막으려 하면 공장 자체가 해외로 갑니다. 대신 과정에서 노동자 보호를 협상해야 합니다. 재교육 프로그램을 요구하십시오. 로봇 관리자, AI 데이터 전문가, 품질 관리 엔지니어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 말입니다. 직무 전환 지원도 요구하십시오. 생산직에서 기술직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조기 퇴직 패키지도 협상 대상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어려운 고령 노동자에게는 명예로운 퇴직 기회를 주는 겁니다. 독일 금속노조처럼 로봇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업은 해외 이전을 협박 수단으로만 쓰면 안 됩니다. 국내 노동자에게 로봇 도입이 해고가 아니라 전환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로봇이 들어와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깁니다. 로봇을 관리하고 프로그래밍하고 유지보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AI 데이터를 분석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엔지니어도 필요합니다. 기존 숙련공이 그 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단기적 비용 절감만 보지 말고 장기적 상생을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정부는 거시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로봇의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로봇을 쓰는 기업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주사일제가 편 노동시간 단축도 필요합니다. 같은 일을 더 많은 사람이 나눠하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전환기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해야 합니다.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직업전환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개별 기업의 노사 갈등으로 방치하면 산업 전체가 위험합니다. 네 번째, 개인은 AI를 적극 학습해야 합니다. 챗GPT, 클로드 같은 도구를 일상에서 활용하며 익숙해져야 합니다. AI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도구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AI가 못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의 판단, 사람과의 깊은 소통,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에요. 리더십, 협상력, 공감 능력, 비판적 사고가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이걸 키우는 게 장기적으로 중요합니다. 재정적 안전망도 준비하십시오.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원을 다변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본업 외에 부업이나 투자 수익이 있으면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로봇과 AI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CES에서 한쪽은 환호하고 한쪽은 절규했습니다. 같은 로봇을 두고 정반대 반응이 나왔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변화를 기회로 보느냐, 위협으로 보느냐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로봇을 막겠다고 해도 글로벌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76초에 차 한 대를 찍어냅니다. 테슬라는 3천만 원짜리 로봇을 100만 대 양산합니다. 이 속도 경쟁에서 한국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이 해외로 가고 일자리도 해외로 갑니다. 200년 전 영국에서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셨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이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계는 계속 발전했고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됐습니다. 기계를 부순 노동자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변화에 적응한 자는 살아남았고 거부한 자는 도태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확히 같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로봇을 막을 것인가? 로봇과 손잡을 것인가? 역사는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일 노조는 협상을 선택했고 노조도 살고 회사도 살았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는 거부를 선택했고 도시 전체가 쇠락했습니다. 하지만 적응할 수는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를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 노조는 반대가 아니라 협상으로 가야 합니다. 기업은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장기 상생을 봐야 합니다. 정부는 거시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은 AI를 배우고 인간 고유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로봇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입니다. 2026년 1월 주가는 폭등하고 노조는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립은 답이 아닙니다. 공존이 답입니다. 기술을 거부한 자는 사라지고 받아들인 자는 살아남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차 노조의 로봇 반대가 정당한 생존권 투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시대를 거스르는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